자, 안녕하세요. 북스카페 폐업은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서양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서양사 내용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불충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양사 내용 중에 여기가 서브노트가 좀 약간 빠진 게 좀 있어가지고 서양사 심화 교재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교재 어, 7페이지 펴보죠. 여기 이제 나온 게 에게 문명이거든요. 에게 문명은 이제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바다를 둘러싼 것이 에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게 문명은 청동기 문명으로서 그 이제 그 오리엔트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의 어떤 가도기 역할 했던 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의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을 합쳐놨다. 가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제 쭉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경기도 서브노트 원판은 없어요. 대기 문명을 거의 이제 없이 그래도 고대 그리스 문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은 실제로 제 교재에서 이제 발췌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대기 문명이 이제 92년도에 나왔고 또 20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92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뺀 것 같아. 예. 그러다가 20년에 나와서 제가 여기 애기 문명을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집어넣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시간상 빨리 집어넣는 바람에 어, 제대로 이제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심화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에게 문명의 성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청동기 문명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가도기적 문명의 성격이 있다. 그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로 전달해준 초기 그리스 문화에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게 문명의 시대 구분을 좀 하기 전에 요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냐면 이건 좀 나중에 얘기했군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고 이제 그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에데구 그 애기 문명은 시대 구분을 보면 크게 이제 전기 문명과 크레트 문명과 후기 미케네 문명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문화는 이제 크레트 문명은 BC 3000년에서 BC 1400년까지 여기고요. 후기는 BC 1400에서 1200년 미케네 문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애기 문명의 이제 좀 시대 구분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애기 문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레타 문명이 먼저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게 BC 20세기 또는 뭐 상황을 더 올려면 30세기까지 될 수 있고요. BC 14세기 이렇게 있고요. 요 중간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미케네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타 문명이 미케네 문명에 통합이 됐는데 그래갖고 요 문명이 언제까지 가냐면 BC 1200년까지 진행이 돼요. 예. 여기가 이제 미케네 문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120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민족이 도리아인이죠. 인도 유럽 종계통의 도리아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미케네 문명이 멸망시키고 물론 이제 미케네 문명이나 크레타 문명이 멸망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에 대해서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일단 보편적인 견해를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게다가 BC 8세기까지 있었는데 요 중간 요게 시기를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암흑 시대라고 해요. 암흑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다크 에이지.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문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발견된 유물 유적이라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깜깜한 시대다. 그래서 암흑 시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역사책이 없었죠. 근데 후대 이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호메르스가 지었다고 이제 하고 있죠. BC 9세기 정도에.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만들어진 그 시기가 암흑 시대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거의 끝의 무렵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호메로스 시대라고 해요. 또 그리고 이제 문자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건 BC 8세기 때. 요때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죠. 폴리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 구분을 이제 본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예전에 에게 문명에서 그렇게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 잘해봤자 막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있는 문학 작품이나서 보이는 전설적인 얘기에 불과 전설로만 내려왔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믿고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그 트로이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과서에도 나온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야. 자, 이 슐레이만은 그 당시 이제 트로이나 아게메논의 미케네 문명들을 발견하는 데 큰 공을 했죠. 이 슐레이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상인으로서 이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후에 고국어를 전공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굴된 트로이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트로이 문명 있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파괴된 그 트로이 문명은 아니고요. 그 밑에 좀 약간 전에 있었던 트로이 문명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지층 위에서 트로이 문명이 발견되긴 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그 미케네 문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슐레이만은 그 당시 이제 전설 속에 묻혀 있던 문학 작품 속에 묻혀 있던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에게 문명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역사 무대에 부활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반스 보죠. 에반스는 그 당시 이제 미노아 문명의 이제 그 발생지가 크노소스가 있어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크레타 섬에 이제 여러 이제 도시국가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심지가 크노소스였어요. 그래서 크노소스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미노스 왕의 미궁을 발견하죠. 미노스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크레타 왕을 지칭하는 이제 뭐냐면 왕의 명칭이야. 이 왕의 명칭.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트로이 전쟁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리스 문화보다 앞선 시기에 에게 주변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는 걸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밝혀지는 문자가 뭐냐면 성형 문자 A예요. 성형 문자 A를 발견했다. 어떤 책에는 뭐 성상 문자 A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번역상에 이제 표현방이 좀 다른 거고 하여튼 성형 문자 A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형 문자 A는 안타깝게도 이제 뭐냐면 해석이 안 되죠. 네. 성형 문자 B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돼요. 성형 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주로 미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라든지 유적 아니면 그리스 신화 등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요 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그건 왜 그러냐면 코르테아 사람들이 그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테리야. 예. 그래서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에는 미케네인들은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 이제 문맥이나 언어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나중에 해석이 됐죠. 근데 성형 문자 A는 이게 얘네들 자체가 이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있어. 벤트리라는 사람이 성형 문자 B를 발견하죠. 성형 문자 B, 성형 문자, 뭐 성상 문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형 문자 B는 크레타인들이 뭐냐면 사용했던 문자가 아니죠. 이거는 미케네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야. 그래서 벤트리가 이제 성형 문자 B를 발견했다. 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어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 문자 B가 발견되면서 사회 성격을 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형 문자 B하고 A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요 관련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명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미노아 문명을 보죠. 미노아 문명. 자, 미노아 문명은 전제 왕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보통 전제 왕권이면
강력한 군사력을 동반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실상을 보면 되게 비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그 민노아 문명이 크레타 중심으로 된 크레타 문명이죠. 여기가. 그래서 크로스 왕을 이제 그 민노아라고 하는데 크레타 문명의 이제 중심 도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크노소스예요. 이 크노소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여러 이제 도시 국가도 있었는데 이 크노소스가 여기를 통치할 때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면 강압적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치했다는 거야.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상당히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크노소스에 보면 뭐 성벽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궁정은 하게 지어놨는데 성벽이나 이런 방어 시설이 별로 없다는 걸 볼 때 같이 이제 뭐냐면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노소스에서 유명한 궁전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크노소스 궁전이죠. 미궁이 있다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제 크레타 섬 자체가 이제 그 동서교육의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밝고 생동적인 문화였고 평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문화를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트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청동 미케네이에게 멸망을 알게 돼요. 이게 기원전 BC 15세기, 14세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문자 사용의 변화를 볼 수 있죠. 문자 사용이 처음에는 성형 A 문자를 사용했다가 이게 이제 성형 B 문자로 사용돼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에서 1450년 이후부터 이 뭐냐면 성형 B 문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케네인들이 크레타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케네인들은 요 크레타 문명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 영향을 줬던 선진 문화였던 크레타 섬을 이제 결국엔 점령을 했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교대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테라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라산이 폭발해갖고 그 당시 이제 크레타의 어떤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관점을 좀 얘기해 준 거야. 그냥 미키네이에서 크레타 지배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사회적으로는 해상무역이 아까 발달됐고요. 재정유치적 관료제였고 그다음에 노예계급 존재 여부는 불확실하고 아까 말처럼 이제 전제 왕권이지만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발달하지 못했다. 자연 사회 분화 사회생활을 했고 그다음 도시에서 이제 중심 도시는 크노소스였고요. 자, 그 예술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으나 후에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됐고 특히 정교한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크노스 궁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궁전에 프레스코 벽화가 있어요. 일명 파리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벽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주도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멸망은 두 가지 원인이라고 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미케네이네 멸망을 했다는 설이 다수설이죠. 자,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을 볼게요. 미케네 문명. 자, 미케네 문명은 이제 에게 문명 후기에 속하는 문명인데요. 형성 과정을 보면 인도 유도부족이 형성됐어요. 앞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크레타인들은 정확하게 뭐 어떤 민족인지 몰라요. 아시아 계통이다 뭐 이런 설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미케네인들은 그들의 문자가 되게 이제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 문자를 통해서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다. 그럼 여기서 인도 유도부족을 잠깐 설명할게요. 원래 이제 인도 유럽족들은 유럽에 살았던 민족들은 아니에요. 어디에 살았던 민족이냐면 저쪽 그 보면 카스피해라는 곳이죠. 중앙아시아 지역에 카스피해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이야. 유목민족들.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인도 유럽어족들 보면 그 어족들 공통된 그 기원들의 그 언어를 보면 기마와 철기와 관련된 그 어원들이 대개 보면 인도 유럽어족에서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발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카스피 주변에 있었던 유목민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도 유럽어족들이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지의 철기 문화를 또 전파시켰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뭐 기마술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그럼 왜 이동했냐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유목민족들이 이제 목축지를 찾아서 매도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BC 20년 경에 이제 자기 근거지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도 쪽으로 내려간 민족이 있어. 이 아리안 인도 유럽 중에 인도 쪽으로 내려오는 애들이 보통 인도 역사에서 아리안 민족이라고 하죠. BC 15세기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쪽으로 내려온 민족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소아시아 반도 쪽 이렇게 내려온 민족 있죠.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철기 사용했던 시타이트 민족이고요. 그다음 쭉 유럽 쪽 가다가 저쪽 동유럽 쪽으로 간 민족이 슬라브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리스 반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처음에 미케네인, 그 다음에 이오니아인, 그 다음에 도리아인 등등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리아인은 그 앞에 이제 미케나인, 이오니아인, 그 다음에 아이올라인 등등 여러 인도 유럽 쪽에 나올 때 마지막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던 민족이야. 예. 그래서 미케네인하고 도리아인들은 서로 간의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내려왔냐, 나중에 내려왔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서쪽에 갔던 애들이 이제 뭐냐면 저쪽 이탈리아 쪽으로 갔던 게 라틴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쪽으로 갔던 애들이 게르만족, 그 다음에 뭐 노르만족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들은 이제 보통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케네인들이고, 미케네인보다 좀 뒤에 들어온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도리아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이들은 이제 BC 2000년경에 남아에서 그리스 본토의 원주민과 혼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스 반도에 소왕국을 건설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미케네인들이 건설했던 그 소왕국 중에 스파르타는 국가가 있어요. 스파르타. 근데 뒤에 이제 만들어진 스파르타가 좀 다르죠. 요 스파르타는. 그래서 이제 미노아의 영향을 받고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영향을 줬던 이 크노스토스, 크레타의 그 문명의 중심지였던 크노스토스를 지배하게 되죠. 더 나가서 이제 트로이까지 진출하게 돼요. 이게 소아시아 반도 쪽에. 이 트로이 전쟁은 이제 소재로 한 것이 일리아드라는 문학 작품이죠. 자, 문화적으로 볼 때는 원형 분모와 거석의 병과 석방을 축조하는데, 이걸 볼 수 있을 때 이제 얘네들은 되게 상무적이었다. 이거 전투 민족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남성적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여기 크레타 섬의 문화와 좀 달라요. 여성적이고 평화를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기본적인 생산은 농업과 목축이었고, 왕실을 중심으로 분업화 과정을 갖고 있다. 수공을 발달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왕이 있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대제국을 건설한 그로서 수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미케네는 여러 소국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어요. 왕국으로.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엔트식의 어떤 전제군주제하고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이 폴리스대 왕보다는 권한이 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리엔트의 전제군주제의 왕들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왕들보다는 권한이 좀 작았다. 그러니까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그러니까 중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권의 강도가. 그래서 공납제에 의해서 왕정으로서 국왕은 강대한 토지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력한 권력을 소유했지만, 이게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리엔트의 왕권보다는 강한 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제 폴리스의 왕이라고는 초창기 때 이제 왕이 있었잖아요. 폴리스에서 그 부분은 강했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왕을 정점으로 그 밑에 이제 총장이나 뭐 인민, 노예 이런 예들 있고, 노예가 존재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노예 제사라고 또 봤을 수 없는 게, 노예는 그냥 보조적인 성격일 뿐이고
실제 인민들,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이 당원하고 하는 평민들이 농경과 가축을 통해서 뭐냐면 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문학 작품이나 특히 얘네들이 이제 남겼던 문자가 있죠. 성형 비문자. 거기에서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성형 비문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였던 문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문자가 그런 식으로 쓰였던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 행정문서,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문서로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멸망하면 자연스럽게 문자로 쓰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일상 문화로서 어떤 그 표현 방법으로서 이런 문자를 쓰게 된 거는 나중에 고대 그리스 문자가 등장해서 할 때부터거든요. 이 고대 그리스 문자는 BC 9세기 때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호메스라는 사람이 그 예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들 이제 고대 그리스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대요. BC 9세기에서 BC 8세기. 예.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한 역사를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미케네 문명 당시에는 그 당시 일상 문화로서 일상 대화로서 그런 문자를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행정적인 군사적 용도로서 문자를 사용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사유지가 존재했었고 그다음 공유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디에 요약을 했냐면 서양사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서양사 강자가 아니라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서양사 강의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통념적인 수준은 되게 낮은데 좀 약간 파고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논문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참조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자, 붕괴를 볼게요.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이민족의 침입이 큰 요인이었죠. 그래서 바다의 사람의 대이동. 바다의 사람들 대이동은 BC 11세기, 12세기 때 지중해 지역을 해적처럼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약탈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타결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이트 있죠. 시타이트를 멸망시키는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왜구다. 예. 동아시아 왜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제 도리아인들의 남침을 보고 있죠. 예, 도리아인들 남아. 도리아인들은 미케네이처럼 같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죠. 근데 좀 약간 늦게 내려왔어. 얘네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철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철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뭐냐면 요 일대를 다 이제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국가를 만든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요 국가 조직은 이제 왕이라는 존재는 없애고 요 관리도 없애고 그래서 이런 부족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조그만 부족 사회를 만들어요. 국가가 없이 얘네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있어야지 그 당시에는 문자를 사용하죠. 근데 국가 없이 부족 단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자가 쓰여지지 않죠. 거기에다가 유물 유적도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회가 되냐? 이게 이제 전혀 역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기록물이 없다 보니까 유물 유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BC 12세기부터 폴리스가 등장했던 BC 8세기 이전 이 시대를 보통 암흑시대라고 하죠. 예, 암흑시대, 예, 다크에이지 이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호메로스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호메로스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BC 9세기 정도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페니키아 문자를 영향을 받은 고대 그리스 문자가 등장해요. 이 고대 그리스 문자는 앞에 성상 A 문자하고 성상 B 문자하고는 약간 이제 계통이 다른 문자예요. 이런 문자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에게 문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폴리스로 넘어갈 거야. 폴리스. 자,
여기 제가 이제 암흑시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폴리스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자, 폴리스들이 왜 만들어졌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예. 보통 이 폴리스는 대개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예, 4개, 3개에서 4개 정도의 부족으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개 구성됐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되게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폴리스의 이제 그 성립 이론 중에 제일 뭐냐면 정형적인 이론이 집주설이야. 그다음에 도리안족이나 서아시아 선주민들, 아마 바다 민족 그 민족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3개에서 4개의 부족들이 지휘 군사적 요충지에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총략들이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의 폴리스가 형성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 주변을 농촌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형태가 되죠. 도시와 농촌을 플러스시키는 도농 복합적인 어떤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본토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기 때문에 산 쪽이 종행으로 해갖고 이렇게 산을 바탕으로 해갖고 자연적 지리 단위가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폴리스는 소단위의 국가가 성립되는 주 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집주설이고 그거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주설 외에도 주변에 농촌이었고 하나의 도시가 폴리스 있는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 없는 폴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변에 농촌이 있고 하나의 도시가 폴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 없는 그냥 폴리스 농촌으로만 구성된 폴리스가 있고 아니면 이제 서남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폴리스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 다른 견해가 있는데 보통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뭐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은 이 집주선에 의해서 폴리스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폴리스의 특징을 보면 왕은 초창기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왕정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왕정이 곧바로 폐지되고 공화정 넘어갔고 스파르타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이 있었죠. 2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힘이 별로 없었어. 대부분은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총략 공동체 시민은 저보다 분배지의 소유자로서 경제 독립성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언덕으로 구성됐고 거기에 이제 평상시에 신전이 있다가 신을 모시는 장소였다가 전쟁 시에는 또 요새가 되고 아고라는 그 밑에 있는 광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공공생활 장소나 사교회장, 그래서 정치 토론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폴리스 성격은 종교, 경제적 유대를 결합하고, 그러니까 도시의 수호신이 있죠. 아테네 같은 경우 아테네 여신을 모시고, 그죠? 법에 의해 규제된 완전한 독립성과 주권을 지닌 시민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조건도 인간 각자 읽어보시고 이건요. 자, 그러니까 폴리스의 발전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초창기 때 폴리스는 왕이 있었지만 왕이 미약하고 실질적인 귀족 지배가 있었죠. 근데 이런 귀족 지배 동요가 일어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 이게 이제 뭐냐 인구 증가하고 연결됐어요. 요거는 제가 잠깐 요걸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이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자, 여기 보면 BC 8세기 때 이제 폴리스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돼. 그래서 이제 BC 6세기 들어가면 이제 폴리스 자체가 이제 공간적으로 흡수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많은 잉여 인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선택이 있죠. 폴리스마다 좀 경우는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방출을 시켰어. 잉여 인구들. 어떤 식으로 방출시키냐면 여기 지도를 잠깐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를 잉여 인구들을 그 방출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 연안의
해안 지역에 방출시켜 갖고 식민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베리아부터 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단 해갖고 그 식민 도시들이 쭉 깔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내륙까지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륙까지 들어가면 원주민들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모국하고 연결성이 좀 강한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식민 도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국하고 식민 도시 간에 이런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해상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점령을 하는 거죠. 예. 그 점령의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스파르타죠. 펠리포네스에 있었던 스파르타가 주변의 메세니아 평원 같은 걸 점령해갖고 이런 식으로 땅을 획득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수고 대부분 방출돼갖고 식민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해외 식민지와 그 다음에 모국 간의 어떤 해상 교류를 통해서 그 당시 BC 6세기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특히 이제 농업 인구 외에도 비농업 인구가 증가됐잖아.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상인하고 농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죠. 기존의 귀족 계층에도.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귀족들은 이제 뭐 잘 먹고 잘 샀으니까 그렇게 있고 상인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사죠. 그래서 얘네들이 농민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에 뭐 올리브나 포도 같은 상품성 작물을 재배하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많은 사람이 원래 자장농이었다가 이 빚을 많이 져갖고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 채권자인 상인과 그 다음에 그 농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군사 무장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했던 군사 무장이 중장 보병이에요. 근데 귀족들이 뭐야? 귀족들은 종종 기병이었죠. 기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귀족하고 또 상인과의 대립이 일어나. 왜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죠. 국룰이 있어. 뭐냐면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중장보병에 많이 참여하니까 귀족들도 이제 기병이 좀 그 당시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 중장보병 이렇게 편입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부연 평민들이죠. 부연 평민들도 내가 피를 흘린 만큼 권리를 달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스 안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 일단 부를 둘러싸고 채권자였던 부연 평민들과 그다음 채무였던 농민 간의 어떤 대립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 중 상당수가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죠. 빈농으로. 그다음에 정치적 갈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귀족과 그다음 중장 부분에 있던 부연 평민 간의 어떤 정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론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때 모시와 신민시의 관계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모시는 모시에서 이제 인형 인구들이 신민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모시와 신민시의 관계가 뭐냐? 얘네들은 정치적 각각 독립적이야. 예. 그 모시가 뭐 신민시를 통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유대가 강해요.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슷하죠? 영국에 나왔던 사람이 미국을 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앵글색슨 문화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과 미국이 서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공유가 되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민운동이 그 당시 BC 8세기에서 6세기까지 많이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그 당시 그 신민운동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 남부 지역 있죠. 타라톤이라는 그 유명한 그리스 식민 도시가 있어요. 이탈리아 남부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만들어져요. 이걸 이제 대그리스 마가나 그리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대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그 당시 로마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로마의 성장 발전에 큰 영향을 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장 보병이라는 전술 형태, 팔랑크스라는 전술 형태도 여기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리스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시민도시 건설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인구 증가, 농민층의 토지 갈망, 해산무역의 확대 욕망 이런 것도 있고, 대개 시민도시에서는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에 많이 건설되죠. 흑해 지역도 많이 건설돼요. 흑해 지역이 건설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곡창지대죠. 지금도 여기 보면 곡창지대잖아요. 흑토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테네나 이런 국가들은 이제 상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를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해 지역에 있는 시민도시 도시로부터 공무를 받고 이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흑해 지역에도 뭐냐면 여러 그리스 시민도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자, 식민시의 전축이 이제 빈번해지면서 해상 무역이 완성해지고 그것이 본토의 상공업 발전을 시키게 된 원인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BC 7세기 리디아로부터 화폐가 들어오게 돼. 예전에는 환물화폐 사용했는데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환물화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뭐냐 교환 체제를 시장에서 교환할 수 없어. 예, 대규모 물자를 가지고 올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교환이 환물화폐 가지고. 그래서 금속화폐를 사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리디아로부터 영향. 리디아는 어디냐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자, 리디아는 중동사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아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네 개의 그 국가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던 국가가 리디아야. 리디아. 리디아가 이제 최초의 화폐를 사용했던 국가죠. 이 국가가. 그래서 이제 리디아의 영향을 받았고 그 국가들은 저마다 화폐를 주조하게 됐다.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테네 부근에 레오지움 은강이 있어요. 이 은강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은하를 많이 주도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상업 발달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자급자족 시대에는 주로 밀농사를 많이 짓죠. 근데 밀보다는 곡물류 밀보다는 뭘 하냐면 올리브라든지 포도 같은 걸 이제 많이 짓게 돼요. 왜냐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로서 갖다 팔기가 좋기 때문에 황금성 작물로서. 자, 그러다 보니 이 올리브나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영이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부유한 평민들이 이 농민들 소농들의 땅을 이제 뭐냐면 강제로 사들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소농들이 빚을 빌리면 좀 강제 또 강탈당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대토지 소유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귀족이라고 돼 있지만 귀족도 있지만 대부분 부유한 평민들이야. 그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사회경제적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민도시와 모시 간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성장했던 이런 부유한 평민들이 당시 그 땅들 자작농이 갖고 있는 땅들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소작농이나 그다음 농업 노동자로 전락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로 전락하냐면 노예까지도 전락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해상무역이나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그냥 등장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성박 소유자, 뭐 상인, 도자기 제조업자, 직물업자 등등 이런 사람들 구성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무장력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기병 정도 갖출 만큼 돈은 없었지만 중장보병을 뭐냐면 그 무장을 하죠. 중장보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보병은 이제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부대잖아요. 중장보병 온몸에 갑옷을 뭐냐 입고 싸우는 부대야.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속도가 좀 느리죠. 경보병보다도 중장보병이기 때문에 갑옷을 이제 입고 싸우기 때문에 좀 기동성이 떨어져. 예. 그래서 그 기동성은 어떤 식으로 커버가 되냐면 밀집 대형으로. 그래서 밀집 대형 형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밀집 대형 형태죠. 예. 그래서 열과 오를 쫙쫙 맞춰가지고 여기가 창이 있어요. 이 창이 되게 길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장창이라고 하거든요. 긴 창. 예. 그래갖고 이 장창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야. 대개 보면 그 당시엔 기병 위주이기 때문에 기병이 들어오죠. 막. 근데 이 장창에 이 기병이 다 걸리죠. 예. 그러니까 기병을 격파할 수 있는 거야. 기병을. 예. 그래갖고 이때부터 주적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병에서 밀집 대용으로 바뀌어요. 심지어 이제
귀족조차도 말에서 내려갖고 밀집 대형에 들어가서 팔랑크스 형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 무장을 갖추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의 밀집 대형 형태를 팔랑크스, 중장부병 형태 팔랑크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인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정면은 되게 방어 가능한데, 만약에 적이 측면을 공격할 때는 약간 문제가 있죠. 기병을 동원해서 측면을 공격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 측면 방어가 힘들죠. 이게 꼼꼼하게 이게 열과 대열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측면 방어하면 이 장착을 가지고 돌리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측면 방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병은 아직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중장병이 했다고 해서 기병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주적은 중장부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장부병이 가능했던 것은 일단 그 중장부병을 할 수 있었던 부연 평균층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공업의 진전으로 무기 가격이 저렴했다는 거야. 그 당시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뭐냐면 군대 가려면 자기가 무장을 해야 돼요. 자기가 무장해서 칼도 사고 방패도 사고 갑옷도 사고, 그 다음에 식량도 마련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지, 자기가 재산이 있어야지 군인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계층도 형성됐고, 어 부연 계층들이 형성됐고, 이들이 이제 값싼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어떤 효과도 있냐면 시민의식과 예국심을 형성했다. 그래갖고 이제 대열에 맞춰서 규율에 따라서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형성됐죠. 그래서 이렇게 규율을 맞게 나가야지, 누가 영웅심에 떠받쳐 갖고 튀쳐나오면 이 진영이 무너지잖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여기서.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기병도 예전에 참가했던 이제 뭐냐면 귀족들도 같이 이제 중장부병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서로 간의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차별의식, 편견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밀집 대응으로 그 당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서양에서 항상 중요한 국률이 있죠. 네.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해야 돼. 그래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자기들도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죠. 우리도 정치 참여를 해라, 참여 좀 할 수 있다, 참여를 요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정치를 독점했던 귀족 계급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나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해상무역을 발달한 여러 그 폴리스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자, 결국에 이제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 이상의 유산 시민들이 국방의 주역이 되면서 정치적 반환권이 증대됐다. 그래서 귀족 정치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나 뭐 찬주정이 등장하거나 이 등등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공을 발달되었고, 국가가 폴리스가 발전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민층 안에서도 빈민 문제와 부민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부민들 간의 어떤 계급 갈등, 귀족 간의 어떤 정치 참여 갈등이 일어났다. 또 얘네들도 부민하고 또 대립을 하고 있었죠. 사회가 분열을 하고 있었던 시대야. 예. 전술의 변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술 변화 관련된 내용이 90년도 기출 문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 이제 제가 문제 나중에 풀면 알겠지만 잠깐 언급됐었어. 밀집 대응을 중심해갖고 해서 전술 변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기출 문제 풀 때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아테네의 역사를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럼 그리스에는 아테네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죠. 수백 개의 도시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만 보는 게 뭐냐면 기록이 별로 없어. 아테네 스파르타 외에는 기록이 없고 좀 약간 테베만 좀 남아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아테네 스파르타를 보기 전에 잠깐 아테네 스파르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형하고 스파르타가 있는데
주로 아테네 같은 경우에 상공이 발달됐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발달했던 그런 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보면 크게 아테네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오니아인으로 구성됐고, 그리고 이제 시민을 보면 구성을 보면 인구 구성은 시민 있고 외국인. 이 외국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지금 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기들이 아테네로 살고 있고 몇 대씩 살고 있지만 뭐냐면 예전에 선조들 중에 뭐 조금이라도 뭐 그 외국 그 다른 그 폴리스 사람의 피가 섞였으면 외국인 취급받는 것도 있어요. 뒤에 좀 얘기할게요. 노예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노예예요. 사고 파는 그 노예죠. 네. 그다음에 정치는 이제 귀족 정치, 민주 정치로 넘어갔고, 하여튼 개방적이고, 그다음 해군을 중심이다. 예. 근데 뭐 해군 중심이어서 갑자기 뭐 해군 중심 바뀐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데, 요거는 1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데, 그건 그때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상업 경제는 상공업이나 무역을 중심으로 고 노예는 개인 소유다. 이거 동맹은 대표적인 델로스 동맹 있죠. 자, 스파르타는 이제 그 페르포스 반도 있는 국가죠. 그 도리아인이야. 도리아인은 정복민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오니아이나 도리아이나 근본적으로 얘들 인도 유럽어족들이에요. 예.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오니아인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도리아인들이 나중에 들어온 거야. 같은 정복민인데 얘네들 입장을 땐 도리아인들이 자기 정복했으니까 그냥 정복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 수가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 있고 노예 5만 명 있는데 요때 노예는 헤로트에 갖고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총체적 노예, 그러니까 집단적 노예, 개인이 소유한 노예가 아니죠. 이건 뒤에 좀 다시 할게요. 여기 아마 외국인은 페리오코이라는 그인데 좀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귀족 정치, 군국주의 등 다양한 체제가 혼합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양한 체제가 혼합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폐쇄적이었고, 군사적으로는 중장보병의 육군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는 이제 농업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그 노예는 아까 국가 소유의 민족이었다. 국가 소유였고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동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팔레포네스 동맹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되게 그 이오니아인들로 구성된 이제 아테네 같은 아티카형 폴리스는 상공을 영위하면서 민주적 개방 사회로 발전됐고요. 그 다음에 도리안처럼 이렇게 후대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정복민 출신대 도시국가는 라코니아형 폴리스로 농업 중심의 가두적 형태였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되게 이제 임용 시험에서 그리스 문제 나오면 거의 10문제 중 거의 70%는 아테네 정치 문제야. 예, 이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리클라스, 솔론, 크리스테네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런 것들. 자, 그럼 아테네 이제 정치 과정을 보면 여기 그 정치 구조를 보내면 처음에 왕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족좀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민세력이 대두되고 상월 발달해서 중장보병이 등장하면서 근권 정치로 발전되죠. 근권 정치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론이죠. 예. 그리고 참주정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타투스가 등장해서 한놈을 팼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귀족들을 뭐냐면 패고 두들겨 파고 일종의 이제 민중 영합주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페이스타투스고요. 근데 이 참주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만 그 아테네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 당시 이제 해상무역에서 부를 쌓았던 여러 폴리스 안에서도 계층 간의 분화가 일어났거든요. 대립도 일어나고 그때 여러 나라의 참주정 형태의 어떤 독재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텐네스부터 해갖고 민주주의이 시작하죠. 기원전 6세기 만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텐네스도 솔론과 함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3대장이죠. 조상. 예. 그래서 부족제를 개편하고
500인을 실시하고 도편 추방제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페리클라스가 이제 직접 민주 정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정치 시기 때 이제 귀족 정치 구조를 볼게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귀족 정치 구조에서 아르곤이라든지 아라오파고스 같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도 민주정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실권이 많이 이제 내려갔지만 자 아르콘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기는 1년이고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아라오파고스의 의원이 돼요. 이건 약간 노마하고 비슷해요. 노마도 이제 그리스의 정치 구조를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스 노마 같은 경우에는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퇴임하면 이런 정부관들이 퇴임하면 나중에 원료로 이렇게 편입해 들어가죠. 이거는 구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코는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3인에서 여기는 9인이지만 이렇게 원래는 3인이었다가 9인으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종신이었는데 1년 임기로 바뀌었어요. 누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오파고스 얘기가 있어. 일종의 노마에 보면 원료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부유한 명문 출신의 귀족으로 구성됐고 귀족집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민주정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민주정치가 가속되면서 이 아라콘과 아라오파고스의 권한은 점점 약해지죠. 대신에 이제 예전에 심이 없었던 민의의 권한이 뭐냐면 올라가게 돼. 그래서 아직까지 귀족정이기 때문에 민의의 권한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죠. 다만 이제 아르콘 선출만 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상무역이 발달되면서 이제 사회적 가치화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부유한 평민세력들이 성장하면서 귀족과 대립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이제 평민세력 중에 부유한 평민도 생기지만 몰락한 빈민들, 네, 소농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면서 그 당시 빚을 지면 어떻게 되면 노예가 돼요. 이게 이제 명문화된 것이 드라콘의 법칙이에요. 예. 중별주의의 원칙에서 부채 노동을 인정했죠. 부채로 인해서 자유민의 자유 상실을 규정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적 권력을 둘러싸고 부양평민과 귀족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채무를 둘러싸고 사회적 어떤 부의 평등을 분배를 둘러싸고 그 당시 부양평민과 일반 빈민들의 대립,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그걸 이제 봉합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론이야. 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솔론은 이제 어떤 그 계층 간 갈등을 조절할 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해서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솔론은 그 페리클라스와 걸맞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예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 기출 문제. 최근에는 이제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솔론 문제는. 그 페리클라스도 안 나온 지 된 것 같아. 요즘에는 뭐 좀 약간 그리스 문제 날 때도 페르시아 전쟁 뭐 등등 해갖고 우리가 몰랐던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좀 많이 공부하니까 요걸 빼고 이제 내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솔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솔론의 목적은 뭐냐면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 거야. 요거 외워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는 뭐냐면 양쪽의 입장을 보고 합리적인 위경을 갖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양쪽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뭐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어떤 합의를 끌어들이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조종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그 당시 칭호가 뭐였냐면 조종자였어. 요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종자는 말이 딱 나오면 이거 솔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솔론의 그 했던 개혁 배경은 앞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일단 해외 진출과 시민 활동을 통해서 상공이 발달돼서 화폐제도 도입됐고 그 부양 평등이 대두되면서 이네들이 중장보병으로 활동했죠. 팔라크스 제도. 예. 그래서 이제 평민의 발언권이 증대됐고 그 귀족과 부양 평민의 대립 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대규모 농장이 형성되면서 소농민 경제가 악화되고 이들이 더 몰락해서 부채로 인한 노예로 전락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제일 절실한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개혁, 사회 경제 정치 개혁 볼게요. 먼저 볼 게 이제 사회 경제야.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76번이요. 자, 사회 경제는 이제 누구와 누구의 대립을 이제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냐면 그 당시 부유한 평민들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빈농들. 예.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수가 노비도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죠. 노비는 노예도.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기존의 드래콘의 엄벌주의 탈피해서 부채 말소와 기존의 부채 말소와 부채로 인해 노예가 된 사람들 자유민을 해방을 시켜. 그래서 요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더 이상 이제 부채로 여기 나왔네요. 예. 부채로 인해서 임신의 예속 금지를 시켜. 그래서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걸 금지시켜. 그러면 그 당시 노예는 중요한 노동력 중에 하나였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서 입수할까요? 얘는 어떻게 보면 얘네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노예시장, 예. 지중해 노예시장에서 되게 외국인들이 그냥 노예가 된 거야. 예. 이때부터. 그래서 아테네 시민권자는 절대 노예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내 어떤 계급 간의 어떤 노예와 주인 간의 어떤 예속 관계가 소멸되면서 폴리스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노동력은 예속 노동 노예는 그 밖에서 외국에서 정보 활동이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공업을 장려시켜 세협회 제도를 시행했고 기술이 뛰어난 외국인 기술자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예. 토지 상한선을 결정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정치를 볼게요. 정치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볼까요? 예.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중장보병원에서 등장했던 계층도 있죠. 부유한 평민들 계층.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권 정치를 하죠. 근권 정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야. 정치 권리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4계급의 차등적으로 준 거죠. 그때 이제 1계급, 그 다음에 2계급, 그 다음에 3계급, 4계급 이렇게 나누죠. 예. 그래갖고 이제 대지주 기급계층과 기사, 농민, 노동자 4계층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기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뒤에 중세 기사처럼 계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기사라면 고려시대 때 말을 타는 사람들, 말을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갖고 있고 아마 이제 이때는 부유한 풍명 계층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사 계층을. 그래서 말을 타면서 또 중장보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소유를 한 사람들을 기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의미가 좀 바뀌어서 어떤 특정 계급의 계층의 의미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도 기사 계급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세 시대 기사하고는 좀 약간 다르다. 예. 얘네들은 계층적 의미보다는 이게 뭐냐면 약간 실적 병력을 이끌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의미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노동자 4개 계층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급을 이렇게 구분하고 정치 참여의 비중을 다르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가족적 유대관계를 완화하고 시족 집단의 사회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귀족들 독점했던 참정권 평민들 개방을 했죠. 그래서 자비로 무장할 수 있는 평민들을 폴리스 방해에 참여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상위 2계층들은 이제 주로 아로콘이나 아로파고스에 의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지주 계층, 귀족 계급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예. 근데 어디까지 한 거야? 그 기사 계층, 새롭게 등장한 부연 평민 계층까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죠. 그다음에 최하층의 이제 민의 권리를 참석할 수 있는 거. 이 정도가 일단 발언은 못 하는데 참석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죠. 테테스라고 하죠. 최하층민들 테테스라고 하는데 요 최하층민들 용어는 좀 알아두세요. 테테스인가 그거야. 정확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테테스라는 계층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민법정이 이제 신설됐죠. 개청이 없이 이제 추천으로 참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권한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페리카 갔을 때는 시민법정의 권한이 뭐냐면 정점에 이르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아테네가 4개 부족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각각 100명씩 뽑아서 400인으로 구성한다. 근데 이 400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족으로 이렇게 100명 뽑는데 그러면 주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힘 있고 말빨 세고 돈 있고 그런 귀족들, 그 지역의 어떤 부족에 영향력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400인들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그러냐면 국가적 이익과 계급적 이익이 부닥칠 경우에는 어딜 따는 거야.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계급적 이익을 더 따른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 구성에서 강남 이제 상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정부 장관을 다 차지했다고 봐요. 예, 국회의원도 다 차지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땅값이 올라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면 되게 이익을 보겠죠. 그 관련된 것도 이제 있는데 국민 전체를 볼 땐 땅값이 내려가야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지 뭐냐면 이익을 보잖아. 물론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투기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민 전체 이익과 그 계층 간의 이익이 특정 계층 간의 이익이 충돌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데에서는 주로 뭘 하냐? 자기들의 이익을 따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을 땐 대부분 국민들 입장을 땐 어차피 이 나라는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유대감이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 400인의 구성은 부족장들 주로 이제 그 부족의 영향이 귀족들만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계급 계층적인 어떤 대표성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그 민족적 자기 국가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에 더 충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네. 그래서 뭐 실패한 이유는 여가지 있겠지만 기존의 정체와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개혁이 미흡했고 귀족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데 유지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 이게 정치의 국룰이야. 예. 누군가 만족시키면 누구의 만족을 포기해야 돼. 예. 그게 했는데 자 의미는 귀족 계급의 독점적인 지배 기준 정치적 지배권을 축소하고 물론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귀족 계급이 어떤 기득권을 보호한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 또 뭐냐면 양보를 통해서 다른 계층에게 또 문을 개방했죠. 그래서 정책 결정이 상대적으로 볼 때 전에보다 시민반응권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행하는 가독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여기를 좀 넘어가면 자, 의의를 보면 이제 이게 있는데 자,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거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 공동체 내부의 지배 예속 관계를 뭐냐면 소멸하면서 새로운 전술에 요구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는 거. 네. 그래서 노예와 주인 관계를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전술, 팔랑크스 같은 게 서로 간의 유대감이 강해야지만 이게 집단 전술을 발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런 집단 내부의 지배 예속 관계를 먼저 척결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노동력은 주로 밖에서 찾았다. 외국인들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복 정쟁을 통해서 했다는 거. 정치적으로는 정치와 재산 소유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근권 정치고 귀족정을 유지하면서도 하층 시민에게 불안전하게 남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민회에 참여해서 그 뭐냐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귀족과 평민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조정제라고 한다. 이 명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나 솔론의 기억은 귀족이나 평민 어느 쪽이나 만족시키지 못했죠. 예. 따라서 그 귀족과 평민의 대립과 분쟁이 재발생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의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의 및 한계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사람이 페이시스트라토스야. 네. 자,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독립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없고 그 뭐랄까
예전에 다른 그 솔론이라든지 클라이스테네스 그리고 페이커스 나올 때 그 오답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페이스타토스를.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타토스를 참주 정치라고 하죠. 참주 정치.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참주 정치는 그 당시에 이제 분홍과 빈민 간의 어떤 대립에서 빈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그 민중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쪽수가 많은 민중들을 지지하면서 뭐냐면 유지했던 독재 정치야. 그래서 입법이나 이런 합법적인 정책을 다 무시하고 무력에 의지했던 무력에 의지했던 그런 정책들이다. 그래서 빈농들에게 그 당시 귀족들이나 부녀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몰수를 해갖고 중소농민들 그 빈민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중소농민층들 육성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정책들이 참주 정치였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페이시스타투스가 대표적인 참주 정치 한 명이고요. 참주 정치는 아테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전반적인 그리스 폴리스 국가에서 나타난 정치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참주 정치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